안녕하세요 여러분, 숙련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미국 10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지금도 살짝 빠지고는 있지만 4.4% 정도 기록하면서 증시도 슬슬 천전용 패턴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환선 좀 돌파가 됐고 볼린저도 좀 이제 하회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S&P 같은 경우도 지금 기준선에서 지진되긴 했지만 슬슬 이제 볼린저도 이탈을 하고 전환선에 좀 걸쳐있는 모습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전환선 기준선 모여있고 좋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근데 이제 또 내일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총선이라 쉬는 날이지만 미국은 쉬지 않기도 하고 소비자 물가 발표가 내일 9시 반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제 왜 그렇게 보고 왜 지금이 사실 기나긴 상승의 천정권일까라고 보는 이유를 조금씩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부터 올라갔던 상승분을 아마 되돌리는 그런 하락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RSI를 봐도 사실 70을 과열을 넘고 나서 대부분 다 하락을 하게 됐고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큰 이 상승분이 아마 이제 향후 좀 기나긴 하락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이제 먼저 이제 순서대로 보면서 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증시가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수급 자체가 빠지면서 마감을 했고요. 한 0.5% 하락, 코스닥은 한 0.1%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일단 누적 수급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S&P랑 나스닥 이제 투기적 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적인 거는 S&P 같은 경우가 투기적 순 포지션이 좀 꽤나 많이 좀 축소가 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대신 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증가가 됐다. 그러니까 숏 포지션이 조금 증가가 됐다. 롱에서 숏으로 좀 돌아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사실 숏 포지션이 좀 더 줄었다. 이 수량 자체가 S&P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물 수급은 여전히 외국인이 좀 받쳐주고 있지만 선물 수급이 꽤나 빠르게 좀 축소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용 잔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증가하는 모습이긴 하고요. 근데 결국은 살짝 감소한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개인이 많이 매수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다. 코로나 이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여긴 개인 사실 수급이 훨씬 더 심하다라고 볼 수 있고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19조 한 5천억 정도 되면서 전주 대비 아주 미세하게 감소한 그 정도 수준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시면은 DXI 계속 좀 올라가고 있긴 하고요. 근데 슬슬 좀 빠지는 모습이긴 하고 DXI도 주가도 좀 선반영돼서 올라갔다가 슬슬 저는 이제 고점이 거의 다 본 게 아니고 왜냐면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사실 계속 과열이긴 합니다. 과열인데 이제 그럼 과열인데 왜 올라갔냐가 계속해서 나오는 아까 그때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매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 순유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이미 부담이 있지만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던 게 사실 돈의 힘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사실 밸류에이션 그래서 아주 비싼 상황이지만 이때까지 돈의 힘으로 올라왔는데 결국 돈의 힘이 앞으로 갈 수 있을까? 이제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하면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은 이제 부동산 관련된 데이터들은 그냥 지표들만 이런 건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분양 물량은 조금 증가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PIR로 봤을 때 이제 국내나 미국이나 상당히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실질 주택 가격도 상당히 높고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 전 좀 빠지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긴 하고 국내 쪽도 실질 주택 가격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빨리 볼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보면서 넘어가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높게 나오면서 사실 금리 하락이 시작이 됐고요. 다만 이제 ISM 서비스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낮게 나왔지만 이 부분은 좀 이제 자세히 보다 보니
좀 재고 지수가 많이 떨어져서 떨어진 건데, 그러니까 빨리빨리 서비스가 된다는 건데, 뭐 사실 이게 재고 지수가 떨어진다는 그런 수치가 이제 사실 재고를 그냥 안 쌓아놓는 거지 안 팔려서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사실 다음 거 지표를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시총 대비해서 뭐 사실 S&P를 보시면은 전에 이제 고점을 넘어섰지만 이게 쭉쭉쭉쭉 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거의 60년의 역사상, 60년까지는 아니죠. 한 40년의 역사상 이제 이거를 넘어간 적이 없었다. 이때 이후로. 근데 이때보다 계속 쭉쭉 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실질금리 데이터 보시면은 2년 BEI 기대 인플레이션 좀 올라갔고 실질금리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미국 쪽도.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계속 실질금리가 낮게 유지가 됐는데 총선의 영향 때문에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돈을 좀 과잉으로 풀어놨어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RP금리거든요. 한국은행이 3.5% 기준금리다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이 RP금리를 3.5에 맞추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RP금리가 연말이죠. 연말부터 한 연초까지 좀 자금이 타이트해지면서 한 3.7대까지도 떴어요. 좀 1일짜리 RP가. 그래서 한국은행이 돈을 많이 연말부터 연초에 RP 매수를 많이 해줍니다. 이제 매수가 돈을 푸는 거거든요. 막 몇 조씩 쭉쭉쭉쭉 해서 몇십 조를 풀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RP 금리가 3.3대까지 빠졌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이렇게 됐으면 회수를 했어야 되는데 RP 매각으로 매도로 회수를 하지 않고 뭐 총선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쭉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사실 지준일이거든요. 뭐 지준일 설명 뭐 생략하고 지준일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지난주부터 해서 지난주에 한 19조였었나요? 이제 RP 매각을 하면서 돈을 좀 회수를 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RP 금리가 3.5 정도로 딱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3.5 기준금리보다 약 한 5bp 정도 높은 게 일반적이거든요. 0.01%가 이제 LBP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이제 돌아왔고 이 과잉적인 유동성도 이제 그래서 계속 점점 돌아올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BEI가 멈춰 있더라도 이 실질금리 튀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큰 파급 효과가 날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부가 PF를 막고 이런다고 해서 좀 과잉 유동성을 총선도 그렇고 좀 펼쳐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일드갭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올라갈수록 사실 싸다는 거고 내려갈수록 비싸다는 건데 뭐 여전히 좀 비싼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씩 계속 싸지지 않을까 하락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뭐 패드 모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긴 시계열로 봤을 때 패드 모델도 마찬가지고 이제 LG갭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조금 더 확실한 건 이제 미국 쪽이 더 확실해 보이고요. 뭐 같이 있는 걸로 봐서도 그렇고 뭐 패드 모델로 봐서도 그렇고 둘 다 고평가 영역이다. 계속해서 금리가 여전히 너무 높다. 이제 쉽게 빠질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뭐 PBR로 봐도 S&P는 뭐 상당히 고평가 수준이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E12랑 BOJ 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E12는 그냥 이제 은행 대출만 좀 줄이고 있었다가 지금 좀 스탑이 된 그런 느낌이고요. 결국은 이제 QT가 되면서 이 증권들을 다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또 유동성이 빠져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죠. 근데 향후에 이제 그렇게 될 거고 이제 BOJ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좀 자산이 살짝 감소하고 있고 이제 향후에 뭐 매입 자체를 멈춘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결국은 또 살짝씩은 뭐 늘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여기도 뭐 소비자 물가 좀 다시 반등하는 측면 고려하면은 뭐 사실 결국 자산 매입이 계속 추세적으로 이루어지긴 어려워서 글로벌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기는 이제 ECB나 BOJ나 둘 다 조금 어려워 보인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하락을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유동성 지표들일 텐데요. 일단 뭐 전주 대비 먼저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은 지급준비금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QT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818억 달러, 상당히 좀 큰 규모가 감소가 됐고요. 근데 TGA가 336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되고, RRP가 711달러 정도 감소가 되고, 그 안에서도 이제 ONRRP는 한 1561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되면서, 이게 하락 부분이 더 컸기 때문에 사실 순유동성은 오히려 이제 한 595억 달러 정도 좀 증가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BTFP는 뭐 23억 달러 줄고, 재할인 창구는 한 8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요. 연준 총자산 같은 경우가 452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SCFI 같은 경우 좀 하락 추세가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BDI는 아직까지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뭐 계속 물가가 사실 안 잡히는데 가장 큰 공신 같은 경우에는 재정정책을 계속 써서 이 유통 속도랑 이제 통화 승수가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 인하기랑은 다르다는 거죠. 금리 인하기랑은 다르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M1하고 M2가 이제 다시 좀 증가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내리기가 어려울 거고, 이게 왜 증가되는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순유동성이 계속 22년 4Q부터 올해 1Q까지 계속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후행적으로 통화량이 좀 증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이 순유동성과 증시 간의 상관관계 상당히 높고요. 결국 거의 따라가고 이게 이제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뭐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재할인이나 뭐 BTF 같은 경우에는 FP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업은행 뭐 예금 같은 경우가 좀 증가했었고, 왜냐면 지준이 늘었었으니까요. 이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사실 거의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골드만삭스 상품 선물이라고 불리는 이거 GSCI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도 뭐 사실 계속 물가 요인으로, 물가의 이제 상방 요인으로 계속 작용이 될 것 같고요. 구리 선물도 마찬가지로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산자 물가나 이제 PC, 코어 PC 다 좀 바닥을 찍어 보이죠. 이게 기울기 자체가 이제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P를 M2로 나눈 수치도 뭐 상당히 높다. 통화량이 지금 상당히, 통화량 대비해서 S&P도 상당히 이제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나스닥이나 윌시 5000이나 똑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GDP 대비해서 윌시 5000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주택 대비로 했을 때도 S&P가 더 고평가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 부채 대비 GDP도 상당히 높은 수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또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이 SOFR하고 이제 EFR 금리 살짝 넘어갔다가 내려왔는데, 이게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점점 돈이 없다는 거거든요. 슬슬 조금 위험 시그널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총 자산 대비 GDP가 결국 연준 총 자산이 20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까지는 RRP가 계속 많이 막아줬었죠. 이제 그 부분을 이제는 뭐 요거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준하고 RRP 합쳐진 거랑 지준 GDP 대비로인데, 결국 둘 다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지준이 늘어졌던 건데 RRP가 감소가 되면서, 근데 이제 앞으로는 지준이 떨어지면서 증시에 문제가 날 거다. 사실 지준이 순유동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좀 오류가 걸려서 좀 기다려 보면은, 잠시만요. 네, 이제 풀린 것 같네요. 보시면은 일단 4월 들어서 빌 발행은 뭐 사실 계획대로 계속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한 400억 달러 이제 순 발행이 이제 감소가 되면서 순 상환이 된 거죠.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말에 이제 옥션 했던 게 발행이 되면서 이제 한
851억 달러 정도 좀 증가가 됐습니다. 결국 찍어야 될 양은 이만큼이에요. 이제 QT를 제외하고 나서. 결국 그래서 단기국채는 한 2,700, 거의 한 2,800억 달러 정도가 더 순상환이 돼야 되고, 장기국채가 2,400억 정도 거의 더 발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지 않은 얘기죠. 왜 좋지 않은지는 뭐 많이 설명드렸죠. 이제 비리 상환이 되는 건 좋지 않은 거고, 장기국채가 발행이 많이 되는 건 좋지 않은 건데, 이 두 개가 동시에 이제 쌍방으로 이번 EQ부터 터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나타났던 형상이 이제 22년도에요. 22년도 EQ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도 똑같죠. 단기국채 순상환되고 장기국채 순발행되고,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16%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금리는 67bp 상승을 해버렸고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면은, 뭐 매번 얘기를 드렸었지만 이게 순유동성이 이제 줄어들게 돼서 그렇습니다. 이때 보면 순유동성이 아주 크게 감소하죠. 6,526.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까? 이제 뭐 매번 예를 들어서 뭐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RRP랑 VS 이게 T빌 단기 국채가 경쟁 상품이에요, 그냥. 그래서 단기 국채 발행이 많아지면 RRP가 사실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제 얘가 발행이 없어지면 얘가 늘어나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단기 국채 발행을 순상환을 해버리니까 이제 그럼 RRP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증가를 했던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러면은 이제 QT를 하면서 이 지준이 바로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만큼 순유동성이 바로 감소가 됩니다. 근데 증시는 사실 순유동성이 느냐 주냐의 문제거든요. 그럼 이제 향후도 똑같다는 거죠. EQ 같은 경우에 이제 RRP가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1Q까지 2Q 합쳐서는 마이너스였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710을 감소를 했지만 결국은 이게 증가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지준이 그만큼 감소를 하게 될 거고, 순유동성이 이제 감소를 결국은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번 EQ 4, 5, 6월 달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똑같이 이제 증시가 빠지게 되고 금리는 좀 튀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물가가 높았던 영향도 있겠죠. 당연히 이제 금리를 높여주면서 그런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와 더불어 이제 이 비전통 통화정책인 이제 양적 완화와 양적 QT에 따른 이 순유동성 변화가 사실 증시에는 더 큰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가장 위험 요인 중에 하나는 순유동성 감소와 더불어 중국이 돈이 없어요. 이 통화 성수가 너무 높은 상황이고 결국에는 중국이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뭐 위안화도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위안화가 상당히 튀고 있잖아요.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리그수가 안 늘고 있거든요. 미국 쪽에서 유가를 막 하도 안 올리려고 막 리그수 높이고 이러면서 유가 상승을 꽤나 오랜 시간 막아왔지만, 어느샌가 이제 중국이 이제 LPR 금리 내리고 약간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려고 하자 미국이 이제 태세 전환해서 금리도 못 내리지 않을까? 오히려 올려야 된다라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유가를 방어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위안화가 약세가 되는데 유가가 강세가 되면 달러 소진이 가장 먼저 되는 나라는 어디겠까요? 당연히 중국입니다. 이제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국이 가장 이제 위안화가 약세가 될 것이고, 미국도 이제 슬슬 그걸 막아줄 필요가 없는 거죠. 유가를 올라가는데. 그래서 유가가 좀 상방이 뭐 단기 조정은 한번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 좀 상방이 열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중국의 붕괴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금리 쪽하고 나머지 데이터들 보면은 이제 금리 쪽 초장기 추세 빼고는 다 이제 금리가 좀 상승하는 추세고, 미국채는 모든 게 다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보실 수 있고요. 달러도 상승, 강달러, 금도 상승, 이제 WTI도 상승, WTI도, 삼성도 상승. 근데 삼성은 사실 이제 RSI 보면 이제 거의 끝물에 온 것 같고요. 애플은 계속 약세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까지는 강세였고, 엔비디아도 사실 이제 약세의 초입부에 이제 진입된 게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뭐 그냥 강도 점수로 살펴보면은 결국
이제 국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롱도 아니고 숏도 아니고 지금 장기 추세로 살펴보면 그렇고요. 이건 뭐 국고 1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70년은 이제 숏 추세로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같은 경우에 달러원 이제 롱 추세로 돌아섰고, 이제 금도 롱 추세고, WTI도 롱 추세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이제 숏 추세가 좀 약화되고 있는 상황.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숏 추세인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롱 추세가 좀 약화되고 있고, 엔비디아도 이제 롱 추세가 약화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RSI로 봤을 때도 뭐 RSI를 볼린저도 그렇고 뭐 아직까지 좀 더 올라갈 룸은 있지 않을까, 그 금리들이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여기도 뭐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올라갈 룸이 있어 보인다. 이제 미국제 10년도 마찬가지고 이제 더 올라갈 룸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뭐 상단에 이제 닿여 있어요. 이제는 사실. 근데 뭐 RSI 넘어갈 때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뭐 금 같은 경우가 사실 가장 과열이긴 한 것 같아요. 이게 볼린저도 그렇고 뭐 상당히 역대급 좀 과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쯤 왔으면 이제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금은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WTI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넘어와 있는데 뭐 200일 여기 넘어갈 때까지 가지 않을까? 근데 뭐 또 RSI 봤을 때는 조금 많이 온 것도 맞고 한번 뭐 뺐다가 갈 수는 있을 정도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이게 지워졌나 보네요. 이게 생략하도록 하고요. 애플은 괜찮네요. 네, 근데 삼성만 그렇네요. 애플 같은 경우에 좀 뭐 애매해요. 사실 추세로 봤을 때는 이게. 근데 이제 뭐 계속 하락 추세긴 한데 이게 딱 추세 전환을 논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이제 그 정도 단계다라고 볼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사실 여기는 하락 초입 정도 단계다.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고 이제 모였기 때문에, 모이고 이제 200일 빨간색 발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락의 초입 정도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게 보여지고, 엔비디아도 뭐 딱 하락에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고 이제 좀 모이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RSI도 그렇고 여기도 이제 하락의 좀 초입 정도지 않나라는 엔비디아도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쪽 살펴보면은, 잠시만요, 좀 꺼지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이제 뭐 단기 추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롱이고요. 근데 이제 일봉 추세들은 이제 슬슬 조금 약세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전히 이제 장기 추세는 아직까지는 롱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단기 추세는 오히려 이제 숏에 더 가까워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숏에 더 가깝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슬슬 좀 숏 추세로 좀 넘어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세고요. 그래서 뭐 추세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롱 추세인데 좀 감소되고 있는 모습, S&P도 롱 추세가 좀 감소되고 있는 그 정도 모습, 뭐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롱 추세 감소 정도,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미 숏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일봉만 살펴보면은 뭐 나스닥 100, 200 같은 경우,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 이제 넘어갔다가 내려오고 있고, 넘어갔다 내려오고 있고, 이제 벌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뭐 RSI 30 밑으로 갈 때까지는 뭐 추세적으로 결국 지지부진하면서 곧 이제 좀 세게 빠지지 않을까라는 모습이고, S&P도 뭐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넘어가 있다가 이제 내려왔어요. 이제 요 볼린저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넘어가 있다가 이제 슬슬 내려올 모양새죠. 여기도 벌어져 있다가 이제 슬슬 모일 모양새고, RSI 30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는 한번 쭉쭉쭉쭉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격도를 봐도 이거는 뭐 좀 과열이었었죠. 사실 삼성 특히 이격도가 많이 과열이 됐었는데 좀 조정을 보일 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넘어갔던 게 빠지면서 급락을 했었죠. 넘어갔던 게 빠지면서 급락을 보였습니다. 여기도 벌어졌다가 이제 모이고 있고 벌어졌다가 모이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여기도 뭐 RSI 30 밑으로까지는 한번 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이격도를 봐도
과잉이었고 기준선 이탈 정도를 봐도 과잉이었다라는 게 좀 보여주고, 근데 뭐 항상 사람은 꼭 여기서 한번 더 갈 것 같은 게 사람 마음이지만 이제 항상 과열이 오면 또 빠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뭐 지표들로 봤을 때 뭐 그렇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차트들 살펴보면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가 뭐 결국 여기서 고점을 본 게 아닌가라는 이제 아주 높은 확증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이제 뭐 RSI도 계속 사실 다이버전스였어요. 이제 여기도 계속 내려왔단 말이죠. 이게 이 고점을 못 넘었단 말이죠. 그래서 기나긴 다이버전스가 사실 여기 올해 연초 요 고점 이후로부터 계속 사실 다이버전스였었는데 상승을 했지만 결국 여기를 넘어서지 못했죠. RSI 70을 넘어서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래서 기나긴 뭐 상승이 있긴 했으나 이제 결국 고점에 다 다른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주봉이나 뭐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사실 뭐 특징적인 부분은 없네요. 이제 그냥 이제 뭐 주봉으로 봤을 때 좀 특징적이 있다면 아까 말씀처럼 이제 볼린저를 타던 걸 이제는 이탈을 해버렸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환선 기준선이 이제는 역전이 됐죠. 역전이 됐고 이제 남은 게 50일, 200일, 150일만 남았고 후행도 역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주 뭐 단간의 반등은 있을 수 있겠으나 뭐 결국 여기가 고점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 같은 경우도 뭐 결국 여기서 한번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반등을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고점은 여기였을 확률이 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스닥은 사실 뭐 채널링으로 봤을 때도 뭐 매번 이제 얘기를 드립니다만 결국 여기서 이게 1, 2, 3, 4, 5로 이제 채널링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보면은 선물도 그렇고 거의 딱 다음 부근에서 빠졌단 말이죠. 여기서 이게 사실 선물로 보면 더 정확하기는 한데 선물로 보면은 약간 여기가 이렇게 솟아 있는데 여기를 딱 정확하게 닫고 여기만 딱 닫고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환선 기준선도 지금 모여 있는 상황에서 이 천정권에서 좀 놀고 있죠. 뭐 약간 이 패턴이 뭐 굳이 이제 표현을 하자면 약간 3산의 패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목선이 여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깨지면 와장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가 이 목선이 이제 깨지냐 마냐를 좀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깨지면 와장창이 결국 될 거다. 그래서 뭐 여기 거의 있는 여기 지지선 있죠. 여기까지는 훅 뺐다가 제가 봤을 때 다시 또 반등 보이고 또 빼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긴 추세로 봤을 때는 결국 저는 파동 자체가 원래는 여기가 이제 고점 파동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유동성으로 봤을 때 그럼 결국 카운팅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순유동성 고점으로는 이제 여기가 고점이었으니까 이제 그럼 고점 카운팅이 바뀌어지면은 결론적으로 뭐 이제 여기까지가 1이고 2고 3이 엄청 길었던 거죠. 아니면 이제 1이 뭐 제가 좀 잘못 봐서 1을 뭐 여기까지 봐야 된다고 하는지 여기가 2가 될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1이 여기든 상관없이 1은 1이고 여기가 이제 3이었고 여기가 이제 4가 됐던 거고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마지막 5 고점 이후로 여기 상승분을 아마 이렇게 좀 크게 되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돌리든 어떻게 되돌리 보통 이제 4니까 여기까지는 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저는 있어 보인다. 뭐 사실 여기도 똑같은 거죠. 넘어서긴 했지만 사실 여기만큼 과열은 아니에요.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 구간이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오파 고점이 그냥 다이버전스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MACD나 뭐 RSI를 봐도 뭐 과열인 건 뭐 명확하고요. 뭐 다우도 마찬가지고 뭐 다우는 조금 더 세게 깨졌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환선 기준선까지도 깨졌으니까요, 사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그다음 뭐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여기를 사실 못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똑같이 여기가 그냥 고점이고 이게 그냥 조정 파동으로 ABC의 조정이 아닐까라고 일단 아직까지는 보고 있고요. 변동성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이제 구름대로 넘어가면서 스물스물 좀 조심할 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빅스 같은 경우에도 다시 넘어갔죠. 구름대를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필라델피아도 이제 역전이 되면서 전환선 기준선도 역전이 되고
하회를 하고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딱 걸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쿵 하고 빠질 때가 온 게 아닌가. 후행 스팬도 역전이 돼 버렸고요.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도 기준선에서 지지됐는데 여기를 깨지면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상해 종합 같은 경우도 결국 요 기준선 깨지면은 좀 안 좋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여기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고요. 항생도 그렇고, 달러 인덱스는 결국 저는 좀 위로 튀지 않을까. 수급적인 영향이 제일 크다고 봐요. 이제 미국채를 제가 창을 지워버렸는데 미국채가 이제 GDP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찍어대고 있는데, 저거를 이때까지는 계속 RRP라는 자금이 단기 자금을 통해서 이 트레저리 빌, 이제 단기 국채를 소화시켜 줬지만 단기 국채가 이제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 이런 거죠. RRP가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결국 장기 국채를 찍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누가 사줄 거냐는 거죠. 이때까지는 RRP에 있는 돈들이 사줬다라고 치면은 잠겨있는 돈이 사줬는데, 그럼 앞으로는 누가 사주냐 인 거죠. 일본도 못 사주고, ECB도 못 사주고, 중국도 안 사고 못 사주고, 러시아도 안 사고 못 사주고, 이제 누가 사주냐 이거죠. 이제 자국민들도 이제 계속 국채를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순 발행이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기가 도래되는 분이 아니라 초과해서 저만큼을 찍는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수급 부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WTI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상방인데, 이제 RSI가 좀 내려와서 뭐 조정을 보일 것인가? 이제 이 문제죠. 한번 뺄 가능성도 뭐 없진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무너지면서 한번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갈 확률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뭐 금은 저는 좀 과열이라고 봅니다. 뭐 계속해서 좀 과열이지 않나 이제 이거는 생각을 하고, 뭐 국고채 10년도 다 구름대 넘으면서 이제 바깥으로 나왔죠. 예, 조심할 때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채 10년도 구름대 돌파했고 150일도 지금 넘었다 말랑말랑 하는데, 여기 이제 넘어서면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삼성전자도 결국 볼린저 이제 모이면서 여기도 이제 이탈을 했죠. 결국 절대적인 고점이지만 상대적인 고점은 여기였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도 계속 힘이 없죠. 애플도.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도 전환선 기준선 역전이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행 스팬도 좀 있으면 역전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추세 다 꺾였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단기 국채 발행이 없어지고 RRP도, 그래서 이제 RRP는 증가하겠지만 그만큼 지준이 빠지고 이제 또 장기 국채가 발행이 증가가 되면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가라는 것 자체가 이제 순유동성이 증가가 됐으면서, 즉 사실 22년 4Q부터 증가가 다시 됐다고 했잖아요. 줄어들다가. 그래서 그 물가가 시차가 한 1년 정도 되니까 올해 지금 물가, 내일 나올 물가도 꽤나 예상치보다 좀 높을 상황이 있고, 4월 물가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면 유가도 지금 계속 높아졌던 그런 추세였었고, 4월 물가도 저는 계속 좀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 쪽 요인 때문에, 그리고 수급적인 채권의 요인 때문에 채권 금리 상승이 예상이 되고, 결국 주식도 이제 할인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이제 인하 기대가 사라지고 오히려 인상 기대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락을 하지 않을까. 순유동성도 감소되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